사실 돈을 좀 볼륨이 커서 많이 완벽히 저도 재난하고 싶을 정도로. 무슨 만주를 주냐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크게 기대를 했어요. 10만 원밖에 안 준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간접 피해를 받았다고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없대요. 버티는 거지 삶인지 이게 뭐 지옥인지 분간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2022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게 2년 전 이맘때인데요. 네. 지금도 이 소식을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꾸준히 악화됐는데요. 먼저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18만 명의 서울 대표 상권.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과거 서울 명동을 설명하던 표현들입니다. 그랬던 명동 상권은 코로나19로 초토화됐습니다. 연말 연시, 거리엔 사람이 드뭅니다. 건물마다 온통 빈 점포들 뿐입니다. 수십 년 영업해온 터줏대감 노포들까지 장사를 접었습니다. 명동에서 13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봉환 씨. 처음 코로나19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과거 감염병 사태 정도 아니겠나 했습니다. 메르스라든지 이때도 심하긴 했지만 한 두세 달, 맥시멈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가서 또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피해가 계속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끝모르게 이어졌고 지난해엔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작년 초서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평소 매출에 2분의 1 정도로 줄더니 점차적으로 쭉쭉쭉쭉 줄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평소에 40%, 30% 급기야는 금년 7월, 8월 그때는 95%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커졌습니다. 한 달 임대료 930만 원, 직원 2명의 인건비 300만 원, 재료비와 각종 공과금 300만 원, 매달 적자만 1,000만 원씩 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극단적인 생각도 한 2번 했어요. 김 씨는 코로나 직전 매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 대출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결국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1억 8천만 원을 빌려 영업 적자를 메웠습니다. 그럼에도 적자는 계속 불어났고 최근엔 망설임 끝에 제2금융권을 찾아가 7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카드를 빌려가지고 카드로는 1,0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한 70, 80만 원 원리금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인건비가 다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 메꿔 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지. 가게가 좋아질 때까지만 바라고. 이 뭐 삶인지 이게 뭐 지옥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 명동을 떴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4분기 4.3%였던 명동의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47.2%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동전 노래방을 운영 중인 김영준, 강미정 씨 부부. 2년 전인 2020년 3월 친지에게 2억 원을 빌려 동전 노래방을 열었습니다. 당시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던 시기. 하지만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때 터지고 막 그랬는데 저희로서는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서 창업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창업하
신장기업 일주일 만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준비했던 개업 행사도 하지 못한 채 2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오픈 준비로도 영화 티켓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사놨었는데 하나도 못 드리고 그 돈도 다 저희가 다 날렸고요. 다시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 만인 2020년 5월.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감염 진원지로 클럽과 노래방이 지목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장장 50일 동안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재개장 한 달 뒤인 2020년 8월, 이번엔 종교시설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노래방과 클럽, 단란주점, PC방 등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여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54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 씨는 노래방을 2021년 1월 17일까지 41일 동안 다시 닫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김 씨는 160일, 무려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작년은 뭐 집합금지당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우울증에 마음이 그냥 여기 오면은 기쁘지도 않고 손님을 봐도 기쁘지도 않고 괜찮을까? 그리고 또 맨날 뉴스를 볼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당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태반. 그런데 고정비는 월 500만 원씩 나갑니다. 저희가 여기가 지금 월세만 해도 지금 350이 들어가거든요. 매달 350이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관리비만 해도 월 70만 원 돈이 나가요. 저희 저작권료라고 방당 얼마씩 받아가요. 그게 못해도 한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돼요. 결국 김 씨 부부는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넣고 돈을 또 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담보대출 받은 거 한 1억 5천 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빌려놓은 돈이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뭐 계속 까이고 까여서 지금 한 4천? 17년째 중소여행사를 운영 중인 강순영 씨. 사무실 중앙에 접이식 문을 열어젖히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 공간 일부를 터서 빨래방을 차렸습니다. 명절 딱 끝나자마자 첫 전화가 취소 전화였어요. 2월 한 달 내내 저희가 전원이 취소에 대한 업무를 봤어요. 이제 하나의 직업이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4월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여행사 매출은 사실상 0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13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까지 내보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돈은 다 줄여도 한 달 400만 원 고정 비용은 꿈쩍도 않습니다. 빨래방으로 번 돈 300만 원으로 한 달 임대료만 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총 매출로는 한 300에서 400 정도. 근데 저희 여기 그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이니까 딱 그거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코로나 2년, 이미 대출만 2억 원입니다. 작년 2월에 자영업자들 대출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5천만 원. 그리고 올해 또 비슷한 걸로 5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조금 오른 상황이어서 그걸로 해서 대출을 또 1억을 받았죠. 벌써 대출만 2억인 거죠. 지난해 11월 1일 자영업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5%에 이르며 방역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 갖춰지자 우리 정부가 과감히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무엇보다 2년간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식당 등 생업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모임 인원도 최대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 얼굴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사람이 확 느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던 막 2테이블 이상 단체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반갑기도 하고 활력이 돋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행 40여일 만에 확진자 숫자가 하루 8,000명 가까이 치솟았고 일일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결국 45일 만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조기 중단해야 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0명, 7명 다 취소됐죠. 예약했다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려고 했다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가 실패한 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돌파 감염이 속출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령층 감염과 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의 조기 중단에는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중단 방침을 밝힌 지난해 12월 16일, 언론은 일제히 방역 당국 비판에 나섰습니다. 방역도 일상도 모두 잃었다. 또 골든타임 놓쳤다. 거리두기 유턴 뒷북.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패했음을 탓하는 기사들이 지면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4, 5개월 전 위드 코로나의 장밋빛 미래를 그린 것 또한 언론이었습니다. 유럽은 위드 코로나가 대세. 접종 완료 81%. 싱가포르식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영국, 이스라엘. 확진자 늘었어도 사망자 급감. 진보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해외 위드 코로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던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위드 코로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기 시작하자 언론의 논조가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쓴 기사에 대해선 이런 반구 없이 정부가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기사만 보면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돈을 못 버는 수준을 넘어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작년 말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이 3억 5천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고요. 소상공인의 1년 영업이익이 1,531만 원. 월급으로 치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적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실제 사례는 물론 통계를 봐도 자영업자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게 확인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거리에서 또 매장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저항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국의 자영업자 수백 명이 서울 광화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위드 코로나가 중단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약속을 하면서 더 이상은 자영업자의 희생이, 소상공인의 희생이 없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들은 2년 가까이 이어져온 거리두기 조치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지금 오고 울산에서도 오시는데 이렇게 하루를 문을 닫는 게 엄청난 큰 손실임에도 닫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힘드니까. 이날 집회 참석자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영업 제한 철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5가지. 이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9시까지죠. 7시 반이면 손님 안 받아야 돼. 저 1시간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됩니까? 전기세만 나가는 거. 실제로 영업 제한 조치의 여파는 얼마나 클까?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
저녁을 먹고 맥주 한 잔 더 마실 때 들르는 곳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서 밤 9시에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주로 손님이 오는 시간대 8시, 오후 8시에서 새벽 12시죠. 자정까지가 피크 타임이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그때 모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보세요. 영업시간 제한이 지금 몇 시죠? 9시. 그러면 8시부터 1시간 장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연말 대목이었던 12월 30일. 이날 가게에 온 손님은 4팀에 그쳤습니다. 처음에 온 손님들이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있다 갔습니다. 8시부터 손님이 왔어요. 1시간 동안 많이 팔았습니다. 1시간 동안 20만 원가량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죠. 근데 거기서 끝났죠. 근데 9시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20만 원 끝. 임대료에 인건비, 재료비까지 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손해가 나는 상황. 정부가 영업시간을 다만 2-3시간이라도 늘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24시간인데 이제 하다못해라도 얘기를 하게 돼요. 12시까지만이라도 제발. 0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자정이라도 제발. 지난달 27일 서울 구이동 먹자골목. 한참 영업을 해야 할 저녁 시간인데 어쩐 일인지 건물 불이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연말 대목을 날린 이 거리 자영업자들이 간판에 불을 모두 끄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이거든요, 사실. 연초하고 같이. 지금 매출도 많이 감소가 되고 힘든 상황에서 4인까지 줄여놨으니까 그거에 항의하는 뜻에서 소등 시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 도심과 강남, 경기도 수원과 안양,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소등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정부의 영업규제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업장도 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14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한 카페는 지난달 24시간 영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 단속에 나서고 카페 대표를 고발하면서 24시간 영업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미접종자에게 음료를 공짜로 주겠다는 자영업자도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업소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한 방역 패스 정책에 우회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1위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게 같은 데서 거절당했다고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소외되고 차별받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하자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공감한다는 응원과 방역지침 위반은 그래도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월 동안의 손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지난주부터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와 간판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진행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원인은 정부의 손실 보상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겠죠.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 은행들이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100조 원 넘게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청와대와 국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소요된 정부 예산은 18조 3천억 원. 하지만 한 번에 200~300만 원 수준인데다 지원 대상도 제각각이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 50만 원도 받고 또 구청에서도 받고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또 200만 원, 300만 원. 아무 소용없죠. 생각해보세요. 아까 한 달에
손실이 1,몇백만 원인데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준 거 그거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로 나가버리는데 내 손에 쥐어진 돈이 아니니까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치권에서도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손실보상법 입법을 공론화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발언 당일 정부 안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사례가 없다며 정 총리의 말을 반박한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이후 소식을 들은 정 총리가 크게 화를 내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김 차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1일 정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재차 손실보상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콕 집어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월 22일 이번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가능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입법 지시에 기재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홍 부총리는 이틀 뒤인 1월 24일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1월 25일 문 대통령이 직접 법 제정을 지시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발언 뒤 여당 내에선 빠른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끝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는 모두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한 거는 빼면 됩니다. 공제하면 되는데 무슨 이게 형평성에 반합니까? 소급해주면 소급해주는 분하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저는 균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은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데 계속 검토 하시니까 제가 속이 터집니다. 기획재정부의 버티기가 계속되면서 법안 논의는 5월을 넘겨 공전했습니다. 국회는 입법 청문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5월 25일에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모두의 거리두기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 거리두기는 집합금지나 제한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훨씬 무겁고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 책임은 1년이 넘도록 회피되어 왔습니다. 정말로 여행업이 얼마나 더 정부의 재산적 침해와 피해로부터 견뎌내야 여행업의 피해 실상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정부는 코로나로 힘든 지금도 받을 세금은 꼬박꼬박 전부 받아가면서 여행업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식하십니까? 그러나 정부 입장은 판에 박힌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현재 절대 수준은 OECD랑 비교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작년에 저희가 여러 차례 하면서 16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속도의 어떤 그 가속성 당장에 나라가 아무리 곳간에 돈이 또 한 달이 흘러갔고 기재부의 반대를 꺾지 못한 여당은 결국 소급 적용 불가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3분기 매출 손실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김동홍 씨. 매달 적자만 2천만 원씩 나다 보니 손실보상법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크게 기대를 했어요. 저희한테 7, 8, 9 손실보상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많이 기대했습니다.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김 씨가 받은 돈은 10만 원. 손실을 많이 봤는데 안 돼요. 근데 10만 원밖에 안 준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매출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손실보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개업한 김 씨의 경우 기준년의 매출 기록이 아예 없다 보니 최저액인 1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정부의 영업 규제를 받지 않았던 여행, 공연업종 같은 경우 간접 피해로 분류돼 손실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는 간접 피해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안 뜨면 저희는 직접인데 간접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간접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없대요. 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딱 맞아떨어져도 넉넉하다 싶게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업종별 평균 수령 금액은 식당, 카페 286만 원, 노래 연습장 379만 원, 유흥시설 634만 원 등 대체로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보상의 규모별로 봐도 100에서 500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전체의 33%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였고 최고액인 1억 원을 받은 업체는 0.1%에 불과했습니다. 볼링장 김 사장님처럼 최저액인 10만 원을 받은 업체도 14.6%나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자영업자 대출금의 50%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법안 통과에만 반년이 걸렸군요. 네, 또 지급된 보상금도 자영업자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요. 네.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자영업자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재정 적자가 우려됐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면서 최적의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봤습니다. 코로나19를 가장 혹독하게 겪었던 미국. 2020년 3월 미국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각 주에는 모든 영업 행위와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LA에서 대형 일식집을 27년째 운영 중인 마크 킴 씨에게도 전에 겪어보지 못한 비상사태였습니다. 6월 1일 날 심지어는 어떤 사태까지 있었냐면
비상사태가 통행금지 명령이 있었어요. 나도 미국에서 40년 살지만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 4.19 폭동 때도 뭐 그렇게 저녁에 가서 뭐 통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황. 당장 우리 돈 2천만 원가량의 월세와 직원 10명의 인건비를 댈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지원금 덕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형식은 대출이지만 이 돈을 인건비와 임대료, 시설 보수 등에 썼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무상 지원인 셈입니다. 조건이 달려있죠. 돈 준 액수의 60%는 꼭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된다. 나머지 40%는 집세, 자기가 은행에 돈 빌려 이자, 그다음에 뭐 세정제 또는 야외 텍스 그런 것까지 다 40%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돈은 모두 13만 5천 달러. 우리 돈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30년 상환 조건으로 5억 원 상당의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딴 때 같으면 40만 불로 나면 뭐 저당 잡힐 거 있고 뭐 이것도 갖고 서류도 복잡한 게 많죠. 그러나 이때만큼은 웬만하면 해줬다. 아주 나쁜 크레딧입니다. 프랑스에선 지난 2년 동안 봉쇄와 봉쇄 해제, 재봉쇄가 반복됐습니다. 봉쇄를 했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풀어줬다가 다시 또 심하니까 봉쇄를 했다가 또 이제 시간제로 풀어졌어요. 금년에 한 10월 달부터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간 포장 판매만 하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덕에 대부분 손실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봉쇄가 있었던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5개월 동안 매달 1,500유로씩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의 휴업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대대적인 재봉쇄 이후엔 휴업 보상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월 10,000유로, 우리 돈 1,400만 원씩 7개월 동안 돈이 들어왔습니다. 홀리데이도 그냥 정말 굉장하다 그렇게 받았는데 완전 봉쇄로서 장기간으로 들어갈 때는 정부에서 10,000유로 정도 나왔어요. 무슨 10,000유로를 주냐고. 1인당 10,000유로가 이거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2021년 5월 파리 상황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매장 내 영업도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내 좌석을 줄여야 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 손실 보상금까지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4,000유로씩 넉 달, 우리 돈 2,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2년 동안 황 씨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정말 굉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완전히 오픈을 한 다음에 그냥 끊어도 되는데 옛날처럼 매상이 안 된다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그 돈을 대줬다는 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힘이 컸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에게 두툼한 지원을 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부모님과 함께 20석 규모 고깃집을 운영 중인 최민건 씨. 지난 한 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류 판매 금지에 8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게 해줬는데 5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그러면 3시간 장사 땡 하고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고깃집인데 술도 못 팔면은 뭐 사람도 손님도 없잖아요. 대신 정부는 점포가 이 같은 방역 조치를 따르는 대가로 하루 최대 60만 원가량의 영업 단축 협력금을 제공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해 이 명목으로 받은 돈만 1억 3천만 원 정도.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임대료와 손실보상금 등이 별도로 주어져 모두 1억 8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 돈을 좀 볼륨이 커서 많이 이렇게 저도 대납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무래도 그쪽 이제 정부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원금 없이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
경기가 흔들리게 될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 게 있어요. 2020년 1년 동안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GDP 대비 44%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24%, 미국 19%, 우리나라는 13.6%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을 헐어 직접 지원한 것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은 GDP의 3.4%, 67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부실은행과 재벌을 살리는 데 들어간 공적 자금은 168조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역시 외환 위기 못지않은 국가적 위기라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곤경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데서 출발할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Don't read the last page, but I stay when it's hard or it's wrong or we're making mistakes. I want your midnights, but I'll be cleaning up bottles with you on New Year's Day. Hold on to the memories, they will hold on to you. Hold on to the memories, they will hold on to you.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70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엽입니다. 자, 그리고 이세욱 팀장님 네. 나오셨고 오늘 안녕하세요. 취재기자 발로 뛰는 이동경 기자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벌써 70번 됐네요. 네. 예. 1월 첫 방송이랑 딱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70회. 예. 1회. 올해 2021년 1회. 아니 그러면서 저희가 세트를 살짝 바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도국 내에 모 장소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게 테이블도 이렇게 좀 맞추고 그리고 지금 저쪽 네.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타이틀 명패도 이왕이면 전용 스튜디오라고 한번 뭐 얘기해 보죠. 아무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신년 맞이 저희가 달력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MBC 뉴스 채널과 스트레이트 채널에 10분을 댓글을 선정을 해서 저희 제작진이 따로 이제 댓글이나 개인 메일로 당첨자는 연락을 드릴 거고요. 우리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저는 송기준님, 다들 고생하셨다고. 예, 그러면서 스트레이트의 개그맨 박진준 기자님의 마지막 클로징도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이 이세욱 팀장님이 안 보인다고 좀 찾아주셨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멤버들 다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스트레이트 달력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저희가 놀면 뭐하니 아니면은 나 혼자 산다 달력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효 뱅커도 하나. 범블비라는 분도 네. 응원의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MBC 뉴스 채널에서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를 세트로 보고 계신다. 정말 널리 알려줘야 될 것 같다. 평일로 옮겨서 스트레이트 후를 생방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됩니다. 저희 능력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녹화만 보더라도 생방을 하면 방송 사고가 되지 않을까. 우리 우리 이동경 기자 오늘도 애썼고요. 예. 이동경 기자도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취재 기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재 기자에 대한 주문으로 보이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루시드 민구님이십니다. 네네. 스트레이트 22년에도 그러니까 2022년에도 자본과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직진 방송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왔고 또 할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이세욱 팀장님도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김현성님께서 양극화 빈부격차로 인해 위험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만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같이 주셨는데요. 예. 저희도 이런 대한민국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저희가 4분 포함해서 총 10분께 달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좀 축하도 하고 벌써 70번째 맞은 스트레이트입니다만은 오늘 주제는 참 어렵고 답답한 이야기 이동경 기자가 직접 현장에 많이 다녀오셨는데 얘기 듣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요, 우리 프로가 그래도 뭐 좋은 소식을 다루는 프로는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뭐 악이 있고 고쳐야 될 지점들이 있고 한데 후련하게 그래도 우리 보도를 통해서나마 좀 씻겨 내려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보도들을 그래도 해왔는데 뭐가 밝혀지고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카타르시스가 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보도에 내내 끌려다녔다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만나 뵙고 돌아와서 정리하고 그거 복귀하고 생각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앉아서 듣기만 하고 왔는데. 이런 주제가 특히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죠. 얘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땠어요? 뭐 자영업자분들 한 7, 8분을 현장에서 다 만나서 그것도 업종이 겹치지 않게 노력하려고 했으니까 뭐 현장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얘기를 뭐 일부라도 그래도 골고루 좀 들어본 건데 많이 한계에 좀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한계라 하면 한번 버텨보죠. 뭐 이런 게 없고 이게 이제 진짜 좀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실제 상태도 그랬고 재무 상태 같은 것도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2달도 아니고 2년이니. 그렇죠. 어쨌든 희망이라든지 좀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이겨낼 힘이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에 마음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이게 어느 순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게 잘 돼도 상당 기간 동안 회복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서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자가 무조건 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충당을 해왔냐면 대부분 대출로 충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에서 나아진다라고 하면 얼른 갚아 나가고 장사가 잘 되면 해 나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임계점이 있을 텐데 그걸 넘어갔어요. 장사가 잘 돼도 아주 상당 시간, 오랜 시간 힘들 판인데 그 앞도 안 보인다. 요게 제가 현장에서 여러 분을 만나고 온 내용의 종합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힘든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사실 있었어요. 이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배상이다. 왜 일부 국민들이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부담을 모두 짊어져야 하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월급 받는 회사원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니들이 뭘 알아? 라고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얘기하시면 100%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동경 기자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요. 일단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동경 기자. 그럼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의 적인 겁니까 지금? 제가 그냥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이거는 테니까 분명히 전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어쨌든 이제 기획재정부가 작년 7월에 통과됐던 손실보상법을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번이 반대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통과가 안 됐으면 했다는 거. 그러나 통과는 됐고 그 법이 상당히 이제 사각지대도 많고 약간 용두사미처럼 됐다는 건데 일단 기획재정부 논리는 어쨌든 뭐 국가 채무 비율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GDP 대비 우리나라는 50% 정도고 이제 OECD는 120% 정도 돼요. 그럼 이제 기재부는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숫자가 사실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뭐 아주 여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1, 2년 사이에 이 수치가 되게 급격히 올라가지고 벌써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50이 60대고 60이 70대는 것도 시간 문제인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돈을 몽땅 들여서 이 재정 부담을 높여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다른 나라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 비교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네. 지금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실제로 빠르기도 해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이제 GDP와 비교해서 2030년에는 75%에 갈 거다. 2040년도로 가면 104%까지, 그러니까 OECD 수준까지도 우리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전망치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 또는 뭐 안정적이다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건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지금 뭐 50조, 100조 얘기 막 나왔었고 네. 일단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더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인데 그 역시도 지금 기획재정부의 논리와는 그럼 상충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년 3월 9일 이후로는 또 새 대통령이 나올 텐데 어떤 분이 되셨든 간에 어쨌든 그 내용은 또 기획재정부랑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일찍이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부는 뭐 입장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틀 안에서의 계산과 추계, 전망 그거에 너무 파묻혀 있는 건 아니신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자주 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나라는 조심스러운 길을 택했던 거고 해외는 또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비슷한 말씀을 이창용 IMF 아태국장 이분이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그 기고문에서도 우리가 좀 증가 속도가 빠른 건 걱정이 되지만 기재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40% 이것도 너무 경직돼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기재부는 너무 경직돼 있어서 이 40%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선진국들은 저만큼 가 있고 국민들은 나라가 건전하면 뭐하냐. 일단 내가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국가 부채율도 오르고 있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가계 부채율은 더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전향적인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빈 공간들이 나와버리니까 더 그 대상이 되신 자영업자들은 2배로 지금 허탈하고 지금 분노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취재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접 만나고 전화하고 한 분들 중에 손실보상법 자체에 그 액수에 만족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명도. 그건 이제 지표상으로도 사실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는 분이 33%라는 거에서 뭐 3분의 1이거든요. 3명 중에 1명은 받은 돈이 100만 원이나 500만 원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이 돈을 받으시고 이렇게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분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임대료 내면은 끝날 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이너스 뭐 수억 원의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500만 원 주고 많이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납득을 사실 하겠습니까? 이게 허이로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저기 사각지대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색칠이 돼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공간조차도 그렇다는 거고 사각지대가 지금 있는 건데 우리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최저액이 10만 원이에요. 그 볼링장 사장님 아까 그 액수 자체가 1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 잘 버는 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잘 버는 해에서 2019년에 7, 8, 9월과 2021년에 7, 8, 9월의 매출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나는 부족분만큼을 어떤 수식이 이제 뭐 이것저것 곱해가지고 액수가 정해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제가 뭐냐면 2019년에 매출 기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장사하신 분들이 제일 난감한 거죠. 볼링장 2019년 11월 개업, 노래방 2020년 3월 개업인데 이게 이제 2019년 기록이 없으면 업계 평균을 끌어다 쓰거나 2020년 기록을 가져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장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코로나 시국이었던 거죠. 이분들은 복장 터지고 말도 못해. 저도 오늘 방송을 쭉 우리가 녹화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제일 조금 부러우면서도 속상했던 게 야, 해외 사장님들 얘기하실 때 왜 이렇게 표정 밝으세요? 한국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는 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상당히 많이 저는 특히 아까 그 프랑스 쪽 사장님 10,000유로면은 지금 웬만한 그 저희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데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보도에 소개가 된 거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었는데 그 외에 독일, 캐나다, 또 다른 뭐 미국 사장님들에서 나라를 한 5군데, 6군데 정도 취재를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소개가 안 된데도 이 정도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례를 고른 거지 돈이 높은 수는 1, 2, 3 끊어. 이게 아니에요. 거진 다 그렇게 받으셨다고 보면 되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특징을 했던 거는 지원책에 다 임대료 지원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이 있었고 돈의 사용처가 꽤 러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저기 꼭 어디에만 쓰세요라는 게 아니라 가게 페인트 칠 그 이번 기회에 새로 했다. 식기세척기 하나 새로 들어놨다. 냉장고도 하나 갈았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제 이분 약간 모럴해줘도 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리오프닝 새로 열리는 그 시기를 대비하라는 의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고비를 겨우겨우 버티는 근근히 버티는 것 이상의 앞으로를 준비를 해라.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버티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못 버텨서 떨어지면 고스란히 이분들한테는 다시 사회보장기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적 비용이 든다. 돌아오는 좋은 시절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플러스 조금 알파를 더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겨우겨우 버티거나 못 버티게 해서 떨어진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공적 자금을 사회보장 자금을 투여하는 게 맞느냐. 이제 거기서 전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해외 국가들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나라들이 그 액수를 정해서 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2019년, 2020년 뭐 매출 비교해서 다 다르게 다 계산해가지고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주나요? 아니요. 사실은 취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왜냐면 뭐 이렇게 나라별로 한두 분들을 만나고 뭐 통화를 했다고도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주는 액수가 정액에 가까웠고 그거를 두툼하게 줬다는 게 두툼하게 우리처럼 200만 원, 뭐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6개월에 한 번 다시 또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정책이 발표돼서 2달 만에 한 번 이게 아니라 매달 뚝 버틸 수 있게 레귤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도 이거를 받을 수 있다. 쉬는 동안이지만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비상 시국에 지원을 하는 거는 선제적이어야 하고 좀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늦게 계산을 해서 그걸 또 복잡하게 수식을 해가지고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이거 없으니까 너만 것만 받고. 복잡할수록 구멍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뭐 80% 주냐 100% 주냐로도 얼마나 사실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까? 근데 일단은 또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임대료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 중에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조금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느낀 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치를 누릴 생각, 그러니까 뭐 귀금속을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게 있죠. 저는 뻔히 그려져요. 임대료 지원 정책이 나왔어. 저는 다음 날부터 지면을 덮을 기사들이 떠올라요. 수십조 프로 뭐 했나, 뭐 건물주만 배불렀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건물주로 가는데 그게 결국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벌써 전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주고.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해외 대비 아까 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뭐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이동경 기자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요.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죠. 한국이 24.6% 나오는데 반해서 뭐 영국은 15.3%, 프랑스 12.4%, 일본 10%, 독일 9.5%. 사실은 20 안 넘죠. 2배에서 2배 반 이상 이렇게 많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럽 국가들 분들하고도 통화도 했지만 그 나라에서도 그냥 막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정부가 뚝뚝뚝뚝 떼어준 것도 아니고 시비도하고 항의도에서 받은 것도 있고 또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뭐 인식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다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 거다. 이제 가져갔다라는 게 그런 생각들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뭘 사람을 조금 살리겠다라고 정책을 세우면 지금 보면요, 뭐 생희망 자금 100만 원, 뭐 버팀목 자금 300만 원, 뭐 버팀목 플러스 뭐 100에서 500만 원.
뭐 이러거든. 뭐 얼마 전에 방역 패스 문제 때문에 나왔던 방역 지원금 뭐 일시불 100만 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언발에 오줌 누는 것도 안 된다. 이미 지금 발이 동상이 지금 꽁꽁 얼어버렸는데 이 정도 지원 가지고는 녹일 수도 없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녹죠. 녹는데 다시 얼지. 하다못해 핫팩이라도 좀 넣어주실 거면 좀 정말 제대로 된 걸. 특히 경제 당국이 자영업자들도 우리 경제 주체라는 생각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옛날에 은행들이나 재벌들 살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아무 동의 없이 맞아요. 그렇죠. 결정해서 그냥 퍼줬잖아요. 168조 그 당시 돈을. 그리고 심지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엎어지는 회사를 그렇죠. 위해서라도 부실한 기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쏟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건 자영업자라는 잘못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고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건강해져야 소비도 할 것이고 경제가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조금 기업이나 뭐 그런 금융회사들에 비해서 덜 하시는 게 아닐까 혹시. 그러게요. 사실 뭐 우리가 맨날 풀뿌리 민주주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경제 주체도 이런 풀뿌리 뭐 가족들 가족 단위에서 일단 한 가구 단위에서 이게 좀 안정화가 돼야 이것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도 되는 거고 그게 모여가지고 뭐 결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외 사장님들이 그 얘기들을 뭐 특히 유럽 쪽 사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들 두 분 다 인권과 연대라는 단어를 꺼내 들으셨어요. 이 돈 얘기하는 이 와중에. 근데 이제 사장님 프랑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두툼하게 줬는데 여기 뭐가 이 생각에 깔려 있는 것 같으세요? 인권, 그리고 연대, 뭐 솔리다리티, 뭐 그렇잖아요, 그 프랑스 말로.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맞은 느낌? 이게 이제 돈의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 근간에 깔린 철학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아까 이제 세금 얘기도 했지만 다 이제 놔두고 선진국의 품격, 사람은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하게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도 어려운데 저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슨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매달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생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지원을 한다면. 그렇기는 한데 적어도 지금 상황은 조금 너무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이 또 한 번 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영업자분들도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항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견딜 때까지 견뎌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오히려 더 협조적이었죠. 이게 빨리 그렇죠. 끝나야 다시 장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키셨죠. 처음에. 그랬는데 어쨌든 뭐 오미크론도 그렇고 몇몇 여러 일탈들로 인해서 대구에서 시작했던 신천지권도 있었고 몇몇의 이 대전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쭉 퍼지게 된 이 과정들을 좀 지나오면서 가장 상처받은 분들은 결국 이분들이다. 방역 지침의 최일선에서 정부 지침을 따랐던 이분들이 결국 가장 큰 피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좀 더 전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그리고 뭐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이제 여러분 편에서 계속 조금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걸 지켜보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가슴 아픈 얘기들 듣고 와서 고생했던 우리 이동경 기자가 취재 끝에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뭐 기획재정부 쪽 오늘 방송 마치면서 한 줄이 남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사견임을 밝힙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앞으로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 돈을 다 모아서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드려야겠다. 좀 두텁고 깊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정말 이제는 막바지 여력을 모두 끌어모아서 한계 상황에 끝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살리고 가자. 요게 제가 이 한마디가 좀 남았습니다. 네. 아 정말 사실 이런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한두 분도 아니고 계속 쭉 취재 기간 내내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동경 기자 역시 오랜만에 그 미남 기자 타이틀 참 거의 이게 플랫폼 전문에 이어서 발로 뛰는 우리 이동경 기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클로징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할 건 합시다. 빨리.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외웠는데
뭐 이렇게 저기 이걸 해야 되나? 팀장님한테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동경 기자. 앞에서 갑자기 팀장한테 반말을 하는 건 좀 당황했어요. 이상하잖아. 아니 외웠는데 확실히 외웠는데 외우고 어쩌- 시작했는데 뭐 말년이다 이거. 반응이 이게 됐다는 오케이 사인이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에 뭘 하나 해야 더 되나요? 있잖아요. 손짓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우리 3개밖에 안 하면 안 되지. 4개잖아. 아, 3개를 다 외운 줄 알았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안 하나? 아니. 구독, 좋아요, 본방사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4개가 구독, 본방사수라고. 본방사수까지 해야 4개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아니 얘가 왜 바보가 됐지 새로운 갑자기? 너무 게스트처럼 얘기를 지금 슬퍼서 심장으로 얘기해서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우리랑 네. 뭐 연을 끊고 싶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규 기자.